네, 안녕하세요. 신속하지는 않은 대신에 정확한 과학 뉴스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10월 첫 주 과학과 사람들의 뉴스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도 곽지식 작가님과 K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이용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이제 한 해가 다 갔구나 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놀라운 뉴스를 보았습니다. 아, 네. 10월 21일에 나로호의 네, 발사 그렇죠. 일정이 이제 확정이 되었다고. 네, 네, 그렇죠. 누리호 참. 누리호. 나로는 이미 발사되었죠. 네, 네, 네. 누리호의 발사 일정이 확정이 되었다고. 네. 손꼽아 기다릴 일만 남았네요. 아, 아마 그러네요. 오늘 확정됐을 거예요. 네, 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날이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저는 뭘까요? 그거는 확정은 아니었고 이제 그거는 항우연에서 이날 발사하겠다라고 제안을 한 거고. 그렇군요. 네, 오늘 이제 허가가 떨어진 거죠. 아, 예. 근데 삼체 성지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그 로켓 발사나 이런 게 확정이 난 게 확정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뭐 발사 5분 전에 뭐 다음 달에 그렇죠. 미뤄지고 뭐 네. 이런 일들이 일단 많이 있기 시도 때문에. 확정이라는 얘기죠. 네. 시도하기로 확정했다. 네. 그리고 가서 볼 수 있을까요? 그 나루 근처로 가시면 돼요. 그 옆에 조망 거기 전망대 들어가기는 같은 힘들 게 거고요. 있죠. 네네. 네네네. 그 옆에 다른 조금 멀리서도 볼 수 있으니까. 네. 현지 취재 이런 거 기획하고 계십니까 혹시? 일단은 갈 수 있으면 가고 싶다. 예전에 나루 때 네. 그때 사이트들이 다 정리돼 있었어요. 그렇죠. 어디 가면 잘 보인다는 거 다 네네. 아마 경험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우연 쪽에 일단 연락 한번 해보긴 해야 불러만 될 것 주시면 같고요. 불러만 주시면 근데 지난번에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취재하러 올 수 없다고 무슨 받긴 한번 했어요. 제가 직접 왜냐하면 물어봤어요. 그 인원 제한이 있을 거고 분명히 네, 워낙 그 주요 행사들이 많이 올 거기 때문에 네. 하긴 뭐 여러 유튜버 이런 분들도 좀 많이 가실 것 같네요. 생각해 보니까. 네, 그렇죠. 예전에 나로호 때하고는 또 이제 상황이 네, 많이 다르죠. 달라져가지고. 상황이, 네. 그러니까 우주센터 안으로 들어가는 건 이제 뭐 TV나 어려울 예를 들 것 같고. 카메라 TV 카메라 정도가 들어갈 수 있지. 네, 그럴 것 네. 같고. 뭐 카약이나 이런 거 타고 근처 바다에서 볼 수는 없나요? 와, 그쪽으로는 한 번 생각 안 해봤어요. 역시 신선한 발상이죠. 어선 같은 거를 임대해가지고 막 이렇게 근처에서 이렇게 괜찮네요. 낚싯배 같은 거 낚시하는 척하면서 낚시하는 척까지 굳이 안 해도 될 거예요. 네. 가능할 것 같은데 아마 범위 제한은 있을 거예요. 범위 그렇겠죠. 제한이 어느 아무래도. 범위 안으로는 못 들어가는 네. 제한이 있겠지만 뭐 바다로 나가면 잘 보일 테니까. 바다 괜찮네요. 한번 추진해 보죠. 네. 네. 일단 오프닝 뉴스 간단하게 전해드릴게요. 제가 한 해가 다 갔다는 얘기하면서 되게 약간 좀 덧없는 삶에 관한 뉴스가 있어서 그걸 가져와봤는데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 얘기 그 얘기 다 아시죠? 네. 왜 구약 성경에 성서. 나온 네. 도시 너무 타락해서 이제 신이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서 불벼락을 내려가지고 없애버렸던 도시가 있는데 네. 뭐 의로운 사람을 10명만 찾아오면 네네. 나는 벽에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그렇죠. 네. 제 예전에 다른 그 얘기인데 이후로는 되게 오래 참고 계시는 거죠. 예전에 제가 이용 기자랑 라스베가스에 간 적이 있었는데 이용 기자는 라스베가스가 신이 없다는 증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데가 두고 있는데 보냐? 불벼락이 안 내린다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오래 참고 계시는 거죠. 네. 그때만 해도 귀여웠는데 아무튼 그 소돔이 어떤 도시인가에 대한 이제 그 되게 뭐랄까 그 찾는 분들이나 추정이 되게 많이 있어왔어요. 그러니까 과학을 되게 사랑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부류가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이 그 성경을 그냥 믿지를 않고 꼭 과학적으로 이걸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있죠. 네. 소돔과 고모라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고 노아 방주 찾는 분들 계시고 노아의 방주 찾고 또 그때 예수님 탄생할 때 별 있잖아요. 네네. 그 별이 뭔지 찾으려는 그러니까 성경을 왜 그냥 믿지 못하고 꼭 이렇게 과학의 힘을 빌어서 그게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말이 그런 안 게 되는 걸 아닌데. 믿어야 믿음이지. 소돔과 고모란하고 비슷한 곳은 그래도 좀 찾으려면 찾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서 네. 이제 소돔이 어디였냐라는 추정 중에 하나가 그 텔 함맘이라는 사해 북동부 요르단 계곡 쪽에 있는 그 고지대에 위치한 도시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청동기 시대에 되게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여기가 소돔일지도 모른다는 점 외에도 고고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창 때는 예루살렘보다도 10배 정도 더 컸고 그러니까 되게 초기 도시들을 연결하는 중요한 허브 중에 하나였는데 그러니까 수차례에 걸쳐서 파괴되고 다시 재건되고 파괴되고 재건되면서 문명층이 되게 이렇게 층층이 쌓여 있는 그래서 이제 고고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이 계속 가서 이제 파내고 뭔가 논문 쓰고 이제 그런 되게 중요한 지역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청동기 중기층에 되게 특이한 성분의 물질이 들어있는 층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1.5m 정도의 층에 뭐가 있었냐면 여기 당연히 이제 뭐 전쟁이나 지진 같은 걸로 파괴된 뭐 도자기 뭐 사람들 뭐 뼈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외에도 뭐가 있었냐면 도자기 표면이 유리화가 된 파편이나 아니면 진흙 벽돌에 거품 같은 게 있거나 그러니까 다른 층하고는 되게 확연하게 구별되는 어마어마한 고온이 가해졌다는 증거가 있었던 거예요. 화산 폭발 그런 걸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화산 폭발이 그러니까 이번에 그래서 이제 나왔던 뉴스가 뭐였냐면 그 네이처 사이언티픽 리포트 저널에 나온 논문이 그러니까 이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냐에 대한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그 제거한 가설들이 전쟁이나 화산이나 화재나 그런 게 아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여기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소행성 폭발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일단 소행성이 떨어진 분화구 같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소행성이 와서 사실 근데 소행성 폭발이라는 게 보통 제일 뭐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을 때, 네. 답이 없을 때, 네. 뭐 근데 아니,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나, 뭐 약간 그렇죠. 이런 느낌인데 사실. 네, 그러면 사실은 보통 분화구가 있는데 여기는 네네. 분화구 자국이 없고 일단은 어떤 식을 생각하고 있냐면 해성이 이렇게 대기를 고속으로 통과하다가 공기 중에서 폭발하는 형태. 공중 폭발을 한 네, 거죠. 공중 폭발 아, 원인으로 네. 좀 보고 있고요. 아, 그게 그거 그 시베리아에서 그거 퉁구스카. 네네. 퉁구스카. 그런 거랑 네. 비슷한 거죠. 그러면서 히로시마 원폭의 한 1000배 정도 규모로 도시 상공의 한 4km 정도 높이에서 폭발했을 거다. 이런 이제 추정이 가능한데 기온이 한 2000도 정도 이상으로 확실히 나와있죠. 확실한 거. 기사에 확실히 나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2000도 네. 정도 뭐 이렇게 치솟고 뭐 동물들이나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거의 사망을 하고 정말로 기사에 화시로 나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안 될 사람들이네. 이제 사람들이 멀었죠. 신뢰도 하락. 네. 왜냐하면 제가 기사를 보고 이거 재밌다라고 제 팀장님한테 던졌는데 아. 제 팀장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셨어요. 아. 네, 이 네. 기사를. 네. 그리고 이제 뭐 충격파가 이거는 제가 계산을 해왔어요. 1190.81km/h 740마일 속도로 도시 전체를 휩쓰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하. 근데 이때 이제 이 지층에서 일어났던 일 중에 제일 설명이 그러니까 뭐 화산 같은 걸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석영 알갱이가 있었는데 모래 중에 섞여 있는 이게 모래 알갱이 속에 사실 석영이 되게 단단하잖아요. 네. 이게 뭐 어지간한 압력으로는 여기에 균열이 나기가 힘든데 이 알갱이들이 균열이 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고압이나 고온이 여기에 가해졌다라는 게 가해졌다라는 가정이 있었었는데 이게 뭐 지진이나 지상에서 뭐가 좀 무너지는 정도로 가능한 게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또 되게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소돔과 고모라 얘기에서 되게 극적인 부분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렇죠. 그러다 뭐가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그런 지역이 이야기 나왔을 때 네. 그런 옛 전설 같은 데서 그래서 안 돌아보고 그냥 고이 갔다 네. 이러면 진짜 좀 허무할 것 같아요. 그렇죠. 되게 궁금하기도 할 거. 돌아봤으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절대 돌아보지 마라라고 했는데 진짜 아무도 안 돌아보면 네, 이야기가 안 남죠. 네, 그렇죠. 돌아보지 말라고 안 했으면 안 돌아오고 쓸 수 있는데. 그러니까. 네. 네. 근데 어떤 전설은 돌이 되고 어떤 전설은 소금이 되고 하잖아요. 근데 왜 소금 기둥인가가 좀 궁금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굉장히 여러 차례 문명이 아까 섰다 뭐 사라졌다 했는데 그 청동기 시대의 도시가 사라진 다음에 600년이 지난 다음에 철기 시대에 이르러서야 다시 여기에 이제 문명이 다시 시작되고 거주가 시작이 됐는데 한 600년 동안 폐허로 남겨져 네. 있는 그런 곳이었겠네요. 네, 그 이유가 이 요층의 비정상적으로 높은 염분의 그 토지였다는 거예요. 농사도 안 되고 막 이래서. 네.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 그 유성이 지구 대기로 들어오면서 이 근처에 사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파편이 사해로 떨어지고 그 사해 지역의 높은 염분의 바닷물이 이쪽으로 곡물이 튀었다. 유입이 되면서 그렇죠. 네. 그래서 토양 염도가 높아졌던 이론이 가능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지역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재난, 그러니까 뭐 갑자기 하늘에서 불기둥이 떨어지고 뭐 이게 터져서 순식간에 도시 하나가 사라지고 뭐 사람들은 소금 기둥이 돼가지고 뭐 여기가 다 염분이 되게 높아져서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살 수가 없게 되고 이런 전설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되게 잘 볼 수가 있고
사실 이 당시 사람들이 뭐 소행성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신의 분노라는 게 더 좀 설명과 잘 맞는 면이 있고 당연히 이제 이게 그 타락했던 도시였다는 증거는 없고요. 네. 다만 이제 어떤 이런 종류의 전설이 시작되기 위해서 필요했던 조건이 만들어지는 과학적인 이벤트가 있었다라는 것을 좀 추정하게 그러니까 하는. 구전되던 전설 같은 게 이제 기록이 된 글라고 보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이거 뭐지? 뭐 콘스탄티누스가 전쟁하던 때 갑자기 뭐 유성이 날아가고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콘스탄티누스가 맞나? 뭐 로마 뭐 내전하는데 갑자기 저쪽으로 뭐가 불덩이가 날아간다. 아, 그럼 그런 네. 이야기 있어요. 아, 그래서 네, 그게 네. 어떤 계시라고 생각하고 거기로 이렇게 갔는데 갔는데. 뭐 전쟁에 승리를 하고 뭐 이래가지고 아, 이게 진짜 좋은 믿음이구나 뭐 이렇게 했다는 뭐 그런. 네.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저 불덩이가 우리한테 온다, 우리에게 계시가 있다 이러면서 결국 이겼기 때문에 그 방향의 어떤 해석이 있는 게 좋게 아닐까. 해석하는 거죠.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예를 들어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 치면 이 소돔이라는 가상의 도시에 만약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계속 뭔가 빗덩어리 같은 게 자기 쪽으로 오는 거를 보고 있었을까요? 소행성 아니요, 그런 추락이면 시간이 뭐 없죠. 갑자기 그냥, 이렇게 네, 훅 네. 떨어지는 거. 어느 날 갑자기 번쩍하면서 그냥 공중에서 폭발하면서 순식간에 온도가 올라가서 피할 자기 의식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죽었을 아,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해성 같은 것들은 우리가 밤하늘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기간들이 있잖아요. 아, 그 운석은 몰라요. 그냥 운석은 떨어질 그렇게 거예요. 이야기 그때- 들어보면 크기도 뭐 그렇게 컸던 네. 것 같지도 않고 딱 아니, 도시 얼마 하나 날릴 전에 정도 뭐 몇 년 전에 러시아 상공에서 한번 폭발한 그거 적이 있잖아요. 몰랐죠. 아무도. 그거 터질 때까지 아무도 몰랐어요. 아, 그렇죠. 지금 현대에 관찰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로 이거 알려진 데서는 많이 알려진 소식인데 네. 작년 하반기에 나왔던 우리나라 뉴스 중에 뭐가 있었냐면 합천에 가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디나 있는 뭐 흔한 지형인 분지 지형이 있거든요. 네. 거기 사람들이 농사짓고 살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냥 아무 의식도 안 하고 사는 그냥 가봐도 별 차이 없게 생겼어. 그냥 흔한 뭐 이렇게 산이 병풍처럼 이렇게 들고 있고 뭐 좌청룡도 있는 것 같고 우베코도 있는 것 같고 그 안에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고 농사짓고 사는 그런 평범한 지형이거든요. 그래서 별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던 그런 지형인데 현대에 들어와 가지고 학자들이 좀 조사를 계속 해보다 보니까 거기에 그런 지형이 생길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통 뭐 그런 분지 지형이 생기려 그러면 그 중간에 뭐 이렇게 강물이 흘러 들어간다든가 하면서 그쵸. 뭐 수만 년 동안 강물이 이렇게 침식을 해가지고 분지가 생긴다든가 뭐 이런 게 기본인데 별 그런 이유가 없는 땅인데 희한하게 동그란 분지 지형이 거기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그게 수수께끼였는데 그래서 그 가설 중에 하나가 작년 하반기에 거의 맞다라고 거기 이제 땅을 시구를 해가지고 조사하다가 밝혀진 것이 지금으로부터 한 10,000년 전에서 20,000년 전 사이에 거기에 운석이 충돌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구덩이가 파이는 바람에 그렇게 분지 지형 같은 게 만들어졌다. 아마도 이것이 남한 지역에서 지금 우리가 발견한 최초의 운석 충돌구 크레이터인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작년 하반기에 좀 소식 나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게 밝혀지는 게 요즘 꽤 많아요. 예, 이제 요즘 항공 사진들을 많이 찍으니까 아, 그러네요. 옛날에는 몰랐던 게 많이 보이는 거죠. 그게 그 말을 듣고 그 지역의 이 그 위성 사진을 보면 진짜 좀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 구덩이처럼. 네. 거기 그 현지를 보면 그냥 완전 전형적인 한국의 그냥 농촌 마을이거든요.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10,000년 전에서 20,000년 전이면 한반도에 사람이 살고 있을 때거든요. 텐데요. 그러게요. 그래서 아마 그때 우리의 조상들은 네. 그 엄청난 그 운석 충돌 장면을 합천 근처에서 보았을 것이다. 그러게요. 그 지역에 뭔가 관련된 설화나 이런 거 없을까요? 사람 관련된 설화가 만약에 없다면 네. 합천에서 약간 그런 조형물 기념 조형물 같은 거 하나 네. 좀 설치를 해도 재밌지 않을까. 네. 곽철 작가님한테 의뢰하면 저렴한 가격에 얘기를 만들어주는. 네, 설화 같은 거 소리 얼마든지. 만들어내는 네. 아, 괜찮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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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실 이렇게 지구본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진짜 조그만데 거기에도 뭐가 떨어질 정도면 정말 많이 네, 떨어지는 갑자기 무섭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이용 기자님의 뉴스로 시작해 보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늘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뭐죠? 사람이 우주로 나가가지고 배를 이어서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처음 듣는 말 같죠? 이주를 해가지고 살아야 될 경우에 소를 데려가야 된다. 그 말 제가 맨날 했던 거. 아, 그 네, 얘기는 네. 네, 여러 번 늘 들었습니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를 끌고 가야 된다. 네. 이게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애가 생기기 전에는 아니 포유동물인데 인간이 네. 아기는 그냥 크는 거 아니야? 그냥 엄마가 키울 수 있는 거 아니야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아니죠. 아이는 소가 키워야 되는 거예요. 명백하게 아닙니다. 소가 없으면 현대 사회 애들이 이렇게 자랄 수가 없고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하면서 자랄 수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주를 개척할 때 소를 끌고 가야 된다. 그리고 우유를 싸게 공급하려면 또 이제 소가 그만큼 생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고기도 소비를 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는 비건으로 살 수 없다. 소의 희생을 바탕 위에 서 있다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드디어 우리가 우주로 이주할 때 소를 안 데려가도 소를 안 됩니까? 데려가도 되는. 아, 네, 희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일단은 그 뭐 또 이런 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화성이 그러니까 근데 지금 기자님 그 진지하게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진짜요. 소를 데려간다. 진짜.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제가 말씀드릴 이 기술이 없다면 네. 소가 꼭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WHO에서 24개월까지 모유를 먹이라 그러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것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들한테 저개발국 엄마들이 24개월까지 모유 수유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여건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이해를 해야지. 네. 그게 말이 됩니까? 24개월만 먹이는 게? 그게 일단 그러니까 24개월 동안 술을 못 먹으라는 얘기인데. 아니 술도 술이고 그거 진짜 빈간적이에요. 그러니까 빈간적이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하여튼 소가 꼭 필요하다. 저는 어떤 딴 영양제라든가 뭐 두유라든가 이런 것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다. 특정 규모 이상의 네. 인류들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살기 위해서는 소가 있어야 된다. 네. 아니면 종자 개량된 뭐 사냥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어쨌든 아, 네. 소유 동물을 끌고 가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화성이 왜 지구와는 다르게 살 수 없는 행성이 됐느냐? 그냥 어쩌면 되게 단순할 수 있다. 그냥 작기 때문이다. 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연결되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화성에 작기 때문에 살 수 없는 화성에 연결되는 안 되는 안 이야기인가요? 되는 우리가 소를 가지고 가야 되느냐? 아, 가뜩이나 화성의 작은데. 구조를 하기 위해서도 아니 근데 그래서 저는 그게 늘 고민이었어요. 어떻게 화성이 저렇게 작은데. 작은데 소를 가져가서 어떡할 건가? 화성에 어떻게 소를 데려가야 되나? 사람도 가기 힘든데 소를 무슨 그 우주인들 하는 그런 훈련을 받게 해야 되나? 아, 근데 아기를 안 데려가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대를 이어 살게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영구 이주 해가지고 대를 이어 살게 해야 될 경우에 그 예전에 세대 우주선이라고 아, 네, 네. 그렇죠. 다른 제너레이션 별까지 네. 워낙 오래 걸리니까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거기에도 분명히 소가 세대에는 외양간이 있어야죠. 네. 아, 그러니까 그런데 네. 놀라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소 고기에 대해서는 그 세포를 배양해가지고 네. 네. 그 그런 얘기를 했죠. 배양육들이 네. 있기 네.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저는 하지만 아기들은 어떻게 키울 거냐라는 네.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소는 아직도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네. 이런 기사 제목이 이거예요. 젖소 없이 발효 탱크에서 우유 만든다. 젖소 우유의 단백질 생산 유전자를 곰팡이에 주입해가지고 발효 탱크에 넣으면 거기에서 우유가 생산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백질로 치즈도 만들 수 있고 버터도 만들 그냥 우유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가 없이도 우유가 나온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애초에 지금 그 우유 짜낸 데서 뭐 저지방 우유 이런 걸 만들려면 여기서 뭐 버터를 만들면서 나오는 지방을 제외한 나머지를 뭐 상품으로 만들고 하잖아요. 생산 단계에서 저지방 우유가 나올 수 있고 또 유당 불내증 있는 분들 우유 못 먹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분들이 소화할 수 있는 우유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기존 유제품을 만들 때에 비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1.2%에 불과하다. 라는 이야기가 그렇죠. 나왔습니다. 소가 굉장히 많이 굉장히 네. 많이, 네. 네. 그래서 저의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화성에 또 소를 데려가면 거기서 또 온실가스 나오고 여물은 어떻게 할 것이며 풀밭부터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이런 복잡한 일들이 없이 그냥 아기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았나 합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은 모유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대요. 좀 무서운가요? 근데 그게 저는 좀 더 와닿는데요. 왜냐면 뭐 특정한 어떤 그런 영양분이 있는 네. 그런 우유 비슷한 거라면 네. 저는 사실 두유에서 크게 멀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유 같은 거를 만든 다음에 네. 거기다 뭐 필요한 그런 영양분들은 화학적으로 합성해서 아니면 뭐 조금 약간의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합성을 해가지고 좀 보충을 하면 네. 우유와 거의 상당한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뭐 예전부터 저도 사실 뭐 SF 이런 거 쓰면서 우주 여행 이런 걸 많이 생각하는데 저는 소를 데려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두유로는 치즈 같은 건 못 만들잖아요. 근데 뭐 지방 뭐 역시 뭐 어떻게 좀 만들어서 넣고 해가지고 만든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까 뭐 유당불내증이 없다 뭐 이런 것도 좀 두유의 어떤 그런 특성 뭐 이런 거 와닿기도 하고. 그런데 두유를 아기가 먹어도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두유는 이제 뭐 그런 우유나 뭐 우유를 대체할 수는 없겠죠. 네. 이제 미래에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한다면 네. 소를 데려갈 바에야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동물의 그런 유전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공업적으로 그런 우유 비슷한 걸 만들어낼 수 있다면 네. 사실 저는 소보다야 소보다 사람이 더 귀하게 뭔가 어. 생산해낼 수 있는 목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비건들이 치즈나 이런 것들 못 먹는 것 때문에 맞아요. 좀 네. 이제 사실 이쪽으로 되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었는데 뭐가 문제였었냐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왜 이렇게 우유에서 나오는 우유 단백질의 그 특이한 질감이라든지 막 아이스크림의 막 그 부드러움이라든지 이런 거를 재현하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그 이번 기술이 그러니까 소가 단백질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유전자 코드를 뭐 곰팡이에 넣어서 그거를 주입해서 뭐 만들어내는 이런 형태로 된 게 기술의 핵심인 네.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실험실에서 되는 그런 실험실 수준이고 이제 뭐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고 이런 기술이 아니고 지금 홍콩하고 미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0.5리터에 5.99달러. 어떤 제품명 같은 것이 있습니까? 제품명은 못 찾았는데 네. 이 회사는 퍼펙트데이라는 회사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 가격이면 한 1리터에 뭐 한 2,000원 하지 않나요? 2,000원 좀 넘죠? 우리가 그 하고 있는 한국에서 한국에서 우유? 먹을 수 있는 우유가 네. 그러니까 꽤 비싼 거긴 한데 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 정말 그 우유를 못 드시는 분들 비건이거나 아니면 뭐 어떤 특정한 이유 때문에 우유를 못 드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제품이기 때문에 지금은 비싸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게 만약에 대량 생산되면 소보다 단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충분히 있죠. 그럴 수 있죠. 네, 네. 네. 소보다 단가가 떨어져. 이러면 그 세대 우주선에 네. 커다란 기술적인 난제가 해결되네요. 큰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네, 꼭 세대 우주선 아니더라도 네.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땅이 그렇게 많이 있는 나라가 아니고 목초가 많이 생산되는 나라도 아니기 때문에 소를 그렇게 많이 기를 수는 없거든요. 덴마크나 뭐 이런 맞습니다. 데처럼. 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공업 기술은 상당히 발전해 있잖아요. 네. 근데 우유는 뭐 멸균 우유 이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유통 시간이 뭐 또 짧고 이렇다는 그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누가 마음 먹고 한국에서 공장을 초대형 규모로 도시 근교에 세워가지고 네. 우유를 대신하는 뭔가를 공급하겠다. 네네. 그리고 뭐 약간의 어떤 뭐 좀 더 저는 그런 공업적인 조작을 해가지고 더 뭐 영양분이 많이 들어있는 뭐 네.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유당불내증도 없이 유통을 하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언젠가는 축산 농가들이 약간 시위를 할 만한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식 사야 되나요? 주시광. 박주식 선생님. 네.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렇지 않아도 여기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모유의 초유가 좋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초유의 성분을 대량 생산할 수 있다. 네. 네. 그래서 뭐 초유를 뭐 반드시 먹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그냥 그 저렴한 가격에 사 먹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생산된 걸 아기들에게. 네, 그게 이제 개발이 됐다면 못할 이유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무엇보다도 어떤 탄소 문제 이런 이거는 거- 무슨 생명 윤리적인 문제도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또 시골 태생이라 그런 그 소들이 어떻게 크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축산 농가에서 반길 뉴스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뉴스입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 제가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화성에 이제 가서 사람들이 이주해 가가지고 네네. 어린이들이 이제 잘할 거 아닙니까? 네네. 이런 우유를 먹으면서 이제 그 튼튼하고 그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으면서 사는데
소라는 동물과 함께 소라는 동물을 보고 자란 어린이들 그런 동물이 있대라는 이야기를 듣는 어린이들과는 어떤 정서적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어차피 정도가 요즘 예. 애들 도시 애들도 소 못 네. 보고 삽니다. 어차피 화성에 사는 애들은 코끼리도 못 보는데. 네. 아, 개미 한 마리나 뭐 쉽게 볼 수 아, 있겠어요. 그러니까. 화성에서. 그거는 되게 작은 문제가 아닐까. 아. 화성에서는 막 동물원 같은 데 가가지고 네. 파리 막 이런 거 볼지도 몰라요. 아, 그럴 수 있죠. 지구에는 저게 그런 그렇게 게 많대. 있대. 막 이러면서. 어, 파리, 개미 막 이런 거 볼지도 몰라요. 바퀴 이런 거. 지구에서는 저런 게 사람하고 같이 산대. 막 이러면서. 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항상 걱정하던 문제 하나가 해결돼가지고. 네, 네. 네. 아, 좋은 뉴스네. 네. 아 역시 과학은 모든 걸 해내네요. 아, 정말 진짜 진정으로 개운한 얼굴이 된다는 점이. 근데 되게 이거는 정말 그 축산 이런 걸 많이 줄이게 될 수 있잖아요. 네, 네. 굉장히 네. 획기적인. 그렇죠. 그러니까 소라는 동물이 지금 인간 다음으로 그 어떤 그 뭐죠? 그 바이오매스라고 네, 하나요? 네, 탄소 네. 문제 네. 해결하는 그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축산하고 농사거든요. 네. 그 그중- 농업도 사실은 그건 제외하고 따져요. 다른 것 보통 네. 뭐 탄소 문제 얘기할 때 그건 어쩔 수 없다라는 그렇죠. 걸로 먹고는 살아야 해놓고 되니까. 따지는데 사실 그것도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아주 획기적인 변화가 되는 거죠. 또 뭐 시골 출신으로서 늘 가지고 있는 의문 중에 하나가 유기농이 70억 명을 그 부양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늘 가지고 네. 있거든요. 그런데 비료 안 주면 안 자라거든요. 네. 약을 안 치는데 어떻게 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해결됐고 덕분에 탄소 문제도 크게 어떤 그 개선될 조짐이 네. 보인다. 이런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제품에 대해서는 뭐 젖소들 이렇게 키우는 데 쓰이는 항생제나 호르몬 문제 같은 것들도 상당히 네, 해결을 할 수 맞습니다.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뭐 소를 소비를 하는 게 고기와 뭐 우유와 가죽과 막 이걸 다 소비하는 소비 체인에서 이 문제가 뒤에 어떤 식으로 다른 문제들이 영향을 미치게 될지 같은 거는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고기 배양하고 우유가 이렇게 생산되는데 뭐 가죽도 뭐 요즘 뭐 비건 가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가죽은 사실 뭐 그래서 인종 금방 과학적으로 다 굉장히 해결하죠. 굉장히 많이 네, 대체할 할 수 수 있죠. 있죠. 사실. 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전부 다 어떤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면 기존의 축산업을 우리가 아쉬워할 뭐 사골 못 먹는 거 이런 거. 사골 얼마나 먹는다고. 곱창이라든가. 다음 뉴스는 그러면 곽 작가님. 네, 네, 제가 해주시면 준비한 소식은 최근에 신문 기사를 보시면 하루가 멀다 하고 전고체 배터리 네. 또는 뭐 무슨 뭐 어떤 새로운 배터리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과연 무엇이고 네. 어떤 식으로 그 기술이 흘러가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사실- 사람 이름 같기도 해요. 전고체 씨가 만든 이명래 고약 이런 것처럼. 배터리 소식이 우리나라가 또 배터리 산업이 큰 편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식 관련으로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엄청. 네. 곽주식 무슨, 선생님. 예. 네, 배터리가 뭐 어떻게 됐다 하면 그것 때문에 뭐 주식이 뭐 오르고 뭐 오를 거다, 뭐 내릴 거다, 뭐 어쩌고 좀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즘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검색을 해보시면 대부분 주식 관련으로 이런 배터리 소식들이 많이 접하실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사실 말하는 게 약간 좀 이런 관련 생산 회사들에게 소송 날까봐 좀 조심스러운 것도 있고 네. 진짜 소식 하나 하나에 따라서 막 주가가 출렁이는 막 그런 느낌이 요즘에 있어가지고 그런 주식 방송에서 배터리 하는 이야기하고는 조금 다르게 약간 순수 기술적인 면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터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짧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면 드론이라는 게 한 10년 전 그 정도부터 갑자기 좀 유행을 타게 됐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네. 드론이 왜 갑자기 이렇게 인기를 끌게 됐을까요? 왜? 드론이? 배터리가 좋아져서. 저는 배터리 때문이라고 봅니다. 네. 예. 드론에 뭐 새로운 어떤 프로펠러 기술이 도입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드론을 뭐 많이 쓰게 됐다든가 원래는 뭐 무선 조종을 할 수 없게 됐는데 무선 조종을 할 수 있게 돼가지고 드론이 갑자기 유행하게 됐다든가 이런 게 아니거든요. 네. 배터리가 성능 좋은 배터리가 가볍고 싸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오랫동안 하늘을 날 수 있는 그런 드론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저기 퍼지게 된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저 왜냐면 한 십몇 년 전에 테드에서 봤나?
그 오랑우탄 연구하는데 우리가 드론을 날려서 오랑우탄을 연구합니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 우와했거든요. 오 저런 걸 날릴 수도 있구나 막 이러면서 되게 신기했는데 이제 전혀 신기하지 않잖아요. 뿐만 아니라 네. 좀 더 무리수를 더 보자면 좀 네. 더 질러 보자면 최근 한 십몇 년 사이에 세상을 굉장히 많이 바꾼 제품으로 이제 스마트폰을 빼놓을 수 없을 텐데 맞습니다. 스마트폰이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느냐. 사실 스마트폰 이전에도 뭐 PDA도 있었고 뭐 비슷비슷한 네. 시도를 한 기계들이 많이 있었죠. 왜 갑자기 스마트폰이 성공을 할 수 있었느냐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전화기로 그냥 전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잡다하게 한참 갖고 놀아도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간 동안 쓸 수 있는 배터리가 드디어 나왔다라는 것을 제가 보기에는 그 애플의 기술진들이 아이팟 이런 걸 팔다가 좀 직감했던 것 같아요. 뭐 이 정도 뭐 그냥 일반 전화 만드는 회사들은 전화 통화하는 거 아무래도 중심으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죠. 통화는 그렇게 길게 안 하는 사람들이 다수니까. 이제 음악 듣는 거 이런 건 들으면 되게 오래 듣는 거 이런 걸 중시하거든요 사람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배터리가 엄청 오래 가네요 요즘에. 이걸로 뭐 게임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인터넷하고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게 저는 되게 컸다라고 보거든요. 나아가 앞으로 뭐 전기차 말할 것도 없고 전기차에서 뭐 배터리가 핵심이니까 앞으로 뭐 로봇 이런 게 유행한다라고들 하는데 로봇 역시 배터리가 없이는 별 사용할 쓸모가 없게 되죠. 네. 로봇은 배터리가 있어야지 자유자재로 돌아다닐 수 있게 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화학 회사들이 만들고 있는 네. 배터리가 사실은 온갖 그 IT 제품들을 떠받치고 있는 미래로 가게 해주는 어떤 하나의 언덕을 넘게 해주는 그런 것이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굉장히 세상을 크게 바꾸었습니다. 네. 특히 요즘은 이제 전기차에서 배터리를 대량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주식시장도 맨날 들썩들썩하고 그렇죠. 또 세계의 거대한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로 나가겠다라고 다들 뭐 말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배터리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요즘 전기차에서는 다들 리튬 이온 배터리라는 배터리를 사용하죠.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다른 전자제품에서 뭐 컴퓨터나 이런 데서 흔히 많이 사용하는 리튬 이온 배터리를 사용을 하는데 원래 전기차라는 구상이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거의 자동차 초기부터 우리 토머스 에디슨 편 할 때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에디슨이 네네. 전기로 가는 자동차 뭐 이런 거 생각했었다고. 되게 옛날부터 있었는데 초장부터 리튬이온 배터리에 사람들이 꽂혔던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예전에는 원래 전통적으로는 이제 전기를 많이 오래 담아둘 수 있는 배터리라고 하면 납축전지가 워낙에 유명했었기 때문에 뭐그 비슷하게 전기차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혹은 전기차를 위해서 어떤 딴 배터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1970년에 영국 출생의 미국 화학자인 스탠리 위팅엄이라는 사람이 리튬을 이용을 해가지고 배터리를 만들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배터리를 만들게 되죠. 참고로 이 스탠리 위팅엄이 만들었던 배터리에서는 그 리튬 그 금속 덩어리를 주요한 원료로 사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과학적인 용어 같지는 않은데 흔히 배터리 판에서 리튬 배터리하고 리튬 이온 배터리 좀 구분해요. 리튬 배터리는 그냥 생 이온 덩어리 같은 거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리튬 이온 배터리는 역시 리튬을 이용하는 건 같은데 거기에 딴 물질들을 많이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생 리튬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거기서 리튬이 전기를 띈 상태로 변하는 그 리튬계 이온이 나오는 것을 주요하게 활용한다라고 해가지고 보통 리튬 배터리하고 리튬 이온 배터리를 좀 구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일반 리튬 배터리는 재충전이 안 되지 않나요? 아니요, 재충전할 수 있습니다. 아, 마찬가지로.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생리튬을 쓰기 때문에 우리 저기 뭐 이제 고등학교 화학 시간에 뭐 이런 거 배우면 항상 뭐 애들이 뭐 선생님도 괜히 애들한테 호기심 끌려고 많이 얘기하는 게 옛날에 나트륨이라고 부르던 거, 소듐 같은 거 덩어리 물에 던지면 폭발한다, 막 이런 거 애들한테 맨날 얘기해주고 그러고 진짜 폭발해요, 막 이런 거 그런 거 맨날 하는데 유튜브에 가보면 영상도 엄청 많습니다. 네, 터지는 영상. 소듐을 물에 던져 보았다, 뭐 이런 거 엄청 많습니다. 네. 리튬도 소듐하고 같은 계통의 전기적 성질을 갖고 있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그 물질들을 뭐 리튬족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리튬족 원소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제가 그 왜 충전 안 되냐고 물어봤냐면 그 네. 군대에 가면 그 K99K 그 무전기에 쓰는 네. 충전 안 되는 리튬 배터리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을 수는 네, 있겠죠 사실. 뭐 그래서. 충전 안 되게 하는 게 훨씬 쉬우니까. 되게 오래 갔는데 재충전 안 그런 거 있을 되는. 수 있겠죠. 네. 그 사실 이 배터리들을 개발하다 보면 충전과 방전이 자유자재로 되게 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하다 보면 그래서
그 막 배터리를 개발하다 보면 예를 들면 그런 거 많아요. 충전할 때 어떤 특별히 되게 높은 전압을 올린다든가 어떤 특별한 보조 그런 거를 이용해가지고 충전하고 방전해가지고 사용하는 거 그냥 흔히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기술을 더 개발하면 뭐 가정에서도 흔하게 충전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러다가 독일 출생의 미국 화학자인 존 구디너프라는 분이 구디너프. 네, 이분 약간 좀 적당히 사시는 존 구디너프라는 분이 요거를 이제 개선을 어느 정도 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80년대에 이르러서 요시노 아키라라고 하는 일본 분이 이것을 거의 실용화하는 데까지 이끌게 됩니다. 요시노 아키라 이분 그냥 화학회사 연구원이었는데 이 리튬이온 배터리의 탄생에 결정적인 최종적인 기여를 해가지고 구디너프, 요시노, 위팅엄 이 세 분이 노벨 화학상을 2019년에 리튬이온 배터리를 세상에 가져다준 공로로 받게 되죠. 참고로 진짜 짧게 이거 뭐 아무 쓸모없는 지식인데 말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말씀드리면 우리 격동 500년에서 노벨상 수상자 중에 가장 흔한 이름이 존이다라는 말씀을 또 이 존 구디너프가 있었기 때문에 존이 한 명 추가되었고요. 그리고 참고로 요시나 아키라가 수상을 하신 바람에 아시아 사람 이름이 겹치는 경우가 잘 없어서 아시아 사람들 중에는 뭐 노벨상 받은 이름이 많다 이런 게 잘 없거든요. 근데 아키라라는 이름은 요시노 아키라와 그 전에 스즈키 아키라가 있었다. 두 분 다 일본 분이시고 두 분 다 노벨 화학상을 받으신 분이다. 이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정보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991년에 이르러서 일본의 전자회사에서 세계 최초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양산하게 되고요. 참고로 일본에 있는 회사들 말고 일본 밖에 있는 회사들 중에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최초로 양산한 회사는 어느 나라 회사일까요? 어디일 것 같나요? 우리나라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회사예요. 우리나라 회사가 1999년에 한 일본보다 한 8년 뒤지죠. 99년에 일본 밖에 있는 회사 중에서는 세계 최초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양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배터리 쪽에서 약간은 뭐 세계 최고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이런 앞서 갈 만한 그런 역사적인 배경도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LG에서 생산한 거 딱 보시면 아시겠고 일본 회사라는 그 전자회사도 소니거든요. 사실 리튬이온 배터리는 뭐 우리가 체감하듯이 처음에 전자제품용으로 개발된 것입니다. 사실은 그쪽으로 많이 양산하던 것입니다. 90년대만 해도 좀 비싼 노트북에는 리튬이온 배터리 들어가고 싼 노트북에는 뭐 니켈 수소 이런 거. 네네네네.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는 전자제품 쪽에서 원래 좀 많이 쓰던 것이었고 뭐 온갖 곳에 과연 다 쓸만한가라는 곳에서 대해서는 약간은 좀 회의적인 그런 느낌도 있었거든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시도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렇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산업적인 계기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역시 미국의 티모 자동차 회사를 꼽습니다. 네네네. 그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제 전기차를 두 가지의 이제 큰 어떤 도약을 이루었는데 첫 번째는 뭐 이 기자님 잘 아시겠지만 90년대나 2000년대 초만 하더라도 원래 전기차라고 하면 약간 뭐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뭔가 이런 어떤 그런 진보적인 느낌을 위한 좀 그런 거에 가까웠거든요. 근데 이 자동차 미국의 이 자동차 회사는 그것보다 약간 좀 뭔가 슈퍼카 내지는 뭔가 멋있고, 뭐 이상한 좀 그런 느낌. 자동차 매니아들이 좋아할 법한 그런 느낌의 차를 만들어주고 판다라는 그런 전략도 주요했거니와 보통 전기차 회사들이 전기차를 만들면서 뭔가 전기차용의 어떤 멋있는 배터리를 새로이 뭐 도입한다 이런 걸 되게 중시했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냥 게임기나 뭐 전자제품이나 저런 데 들어가는 배터리를 많이 사다가 쫙 박아 놓으면 대충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으로 근데 뭐 대충은 안 됐어요. 그걸 성사시키기 위해서 추가적인 기술을 많이 개발해야 되는데 18650 배터리라고 하거든요. 그런 전자제품용으로 흔히 많이 사용되는 양산형 배터리. 약간 그 원통처럼 생긴. 네, AA 배터리보다 좀 더 크게 생긴 그런 배터리입니다. 진짜요? 18650 배터리 왜 18650 배터리인지 아십니까? 모르겠는데요. 지름이 18mm, 길이가 65mm이기 때문에 18650 배터리라고 합니다. 되게 작네요. 그러니까 전자제품용으로 나온 거니까. 그렇죠. 이거 자, 이거 원래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 노트북 배터리 이런 그 만들고 막 이런 예전에 거. 카세트 같은 데 들어가. 18650 배터리란 이 제목만 보아도 약간 좀 뭔가 아시아인의 기술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밀리미터입니다 단위가. 네네네. 이런 기술이 결국은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게 농담이 아닌 게 네. 2860 배터리라면 우리나라 신문이나 이런 데서는 18mm, 뭐 65mm짜리라서 그렇게 부른다. 네. 그렇게 그냥 쉽게 설명하고 넘어가거든요. 네. 미국 기사 같은 거 찾아보면 뭐 17.23인치 뭐 어쩌고 궁금하게 막 설명을 해야 돼요. 막. 네. 근데 그걸 밀리미터로 하면 뭐 18mm가 되기 때문에 어쩌고 하는데 그거를 엄청나게 사다가 일본 전자제품 회사에서 샀어요. 사다가 그걸 그냥 깔아놓고 자동차를 만들어도 굴러가는구나. 그 거기다 이제 뭐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설비 이런 걸 추가했죠. 아이디어가 전혀 없이 무식하게 만든 건 아닙니다. 그 셀 하나하나를 다 그 정밀하게 제어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말이 쉽지 이게 네. 쉬운 일은 네, 아니에요. 그 말처럼 쉬운 건 아니었는데 네. 그런데 그게 굉장한 획기적인 어떤 도약의 계기가 된 거죠. 왜냐하면 아예 새로운 배터리를 근본부터 만든 것은 아니었으니까. 네. 그렇게 하면서 리튬 이온 배터리로 자동차를 굴려도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거의 뭐 대세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여기저기에 다 리튬 이온 배터리를 쓰는 세상이 오게 되었고 그게 이제 요즘 세상이죠. 그래서 네. 요즘 배터리들은 거의 리튬 이온 배터리입니다. 이런 충전 가능한 배터리들은. 심지어는 그 우리나라 그 잠수함 그거 있잖아요. 공기 불연소 추진 기관으로 원래 수소 전지 썼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 급부터 없어집니다. 리튬 배터리로 다 바뀌어요. 아, 그렇습니다. 진짜요? 리튬 이온 배터리로 네. 다 한다고 저도 그 들은 기억이 나네요. 네. 잠수함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네. 자 그런데 그럼 리튬 이온 배터리 잘 만들었는데 그래서 뭘 더 기술을 개발하기에 뭐 새로운 배터리가 자꾸 나오느냐 네. 그거를 드디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흔히 배터리를 4개의 부품으로 나누어서 흔히 설명을 합니다. 양극재, 음극재,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분리막, 전해액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네. 양극재는 무엇이냐? 네. 양극 플러스 극이 되는 극이겠죠. 그 부분이 네. 양극재입니다. 네. 음극재는 무엇이냐? 마이너스 극이 되는 그 부분이 네. 음극재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배터리라는 게 아주 단순하게 설명을 하면 뭐 크게 대단할 게 없고 플러스 전기를 잘 뛰게 변하는 그런 성분을 갖다 놓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전기를 잘 뛰게 하는 그런 성분을 갖다 놓고 그런 성분이 그렇게 잘 변할 수 있도록 그런 성분을 좀 녹일 수 있는 그런 액체에 이렇게 담가 놓으면 그 배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양극재 부분은 녹아나면서 플러스 전기를 띄게 되고 음극재 부분은 그 녹아나온 걸 받으면서 마이너스 전기를 띄게 돼가지고 배터리가 작동되는 거죠. 네. 보통 이제 충전을 시킬 때 거기에 전기를 걸어주면 이제 그런 현상이 더 잘 일어나기 때문에 충전이 쫙 됐다가 네. 이제 그걸 방전시킬 때는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면서 막 전기를 막 내뿜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이고 그것만 있어도 사실 배터리가 됩니다. 네. 전기가 막 나와요. 네. 배터리 쓸 수 있는데 분리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분리막이라는 건 무엇이냐?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이거 좀 이상한 생각이긴 한데 근데 호기심 많은 어린이라면 해볼 만한 생각인데 그 배터리에 뭐 이런 거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회로를 만들고 꼬마 전구 막 해갖고 막 사용하고 할 때 네. 배터리에 플러스 극하고 마이너스 극을 그냥 직접 전선으로 연결해버리면 네. 그 흔히 뭐 쇼트 났다, 뭐 합선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러면 배터리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하고 과열이 되거나 뭐 폭발, 뭐 무슨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죠?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직접 전선으로 연결해버리면 안 돼요. 네. 그러면 큰일 날 짓이죠. 네. 굉장히 파괴적인 짓이 되는데. 네. 근데 배터리라는 것 자체가 네. 그냥 한 덩어리의 어떤 기구인데 네. 이 자체로서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이미 붙어 있는 상태 아닌가? 그 자체로서 그쵸. 가만히 놔둬도 합선이 되는 게 아닐까? 그렇죠. 이런 생각도 해볼 법하죠. 네. 좀 뭔가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어린이라면 전 어렸을 때 선생님한테 저학년 때였을 거예요. 선생님한테 뭐 굳이 저학년 때라고 그렇게 소심하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배터리의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그냥 전선으로 중간에 뭐 없이 그냥 연결하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그럼 전구가 안 켜지지라고 하셨거든요. 정부안 그런 것까지 사실이긴 하죠.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그럼 그러면 기억이- 이제 열도 굉장히 많이 나고 네. 배터리도 굉장히 빨리 소모되면서 손상되게 됩니다. 네. 왜 배터리 그 자체로 그 스스로 합선이 되지 않느냐 뭐 말하자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 사이에 그 스스로가 정기적으로 직접 그런 현상을 주고받지 못하도록 전기를 안 통하는 물질을 하나를 끼워 넣습니다. 플라스틱 같은 걸로 만들어서 네. 얇은 막 같은 걸 하나 끼워 넣습니다. 네. 근데 화학 반응은 그래도 원활하게 나야 되기 때문에 그 플라스틱 막 같은 거에다가 아주 작은 구멍을 쫙 뚫어 놓은 말하자면 약간 뭐라고 할까요? 거름막 내지는 무슨 이런 그 짤주머니라면 이런 뭐 거즈 같은 네, 네. 뭐라고 할까요? 면포 같은 배 예. 같은 거, 채 그런 같은 거. 느낌의 막을 하나를 살짝 끼워 넣습니다. 네. 그 막을 분리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이 네 개를 조합을 해가지고 배터리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뭐 과학적인 이야기 역시 아닙니다만 예전에 제가 배터리 만들던 화학회사도 좀 다닌 적이 있습니다. 오래 다녔어요. 네. 이런 거 한참 뜰 초기에는 분리막 만드는 기술을 막 좀 중시하고 이런 때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좀 어려울 것 같잖아요. 플라스틱 판을 그렇죠. 플라스틱 막을 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뭐 구멍을 쫙 뭐 습식 공정으로 만들고 건식 공정 그런 중요한 때도 있었는데 요즘은 분리막 싸움은 잠깐 좀 그 주춤한 상태인 것 같아요. 요즘은 뭘로 사람들이 많이 따지느냐? 일단 전액보다는 양극재, 음극재가 좀 중요할 것 같죠. 그게 좀 메인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양극재가 더 덩어리가 크고 중요할까요? 음극재가 더 중요할까요? 어떤 거가 중요할까요? 답은 있습니다. 사실 이미 뻔합니다. 답은 그렇게 고민하는 표정을 지을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사실은 양극재가 중요. 양극재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리튬 이온 배터리 리튬이 양극재로 사용되는 물질이거든요. 리튬이 플러스 전기를 잘 내면서 이렇게 이온화되는 성향이 있잖아요. 리튬은 양이온이 된다. 금속 뭐 이런 거. 음이온, 양이온 이런 거 전문가시잖아요. 몰라요. 왜 제가 전문가가 됐죠? 그래서 갑자기? 이름부터 그런 걸 붙는 걸 보면 네. 양극재 쪽이 약간 핵심일 거라는 느낌이 들죠. 그죠? 그쵸. 사실 현대의 2차 전지 배터리에서는 양극재를 중심으로 많이 개발을 합니다. 음극재는 사실 그냥 뭐 적당히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사실 음극재도 원래 처음에 리튬 이온 배터리가 개발될 당시에는 되게 중요했는데 이걸 뭐 탄소의 흑연을 가져와가지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중요했는데 지금은 그냥 뭐 전기를 통하면서 리튬 이온을 잘 받아줄 수 있는 거 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음극재는 뭐 고정이고 양극재를 얼마나 좋은 거를 만들어 볼까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차피 리튬을 쓰는 거면 좋은 거라는 건 뭐예요? 리튬만 쓰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뭔가 반응을 이렇게.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초창기에 리튬이 나왔을 때는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코발트. 그러니까 리튬 그 앞자 약자를 따가지고 LCO라고 합니다. 코발트의 C를 따가지고 LCO 배터리라고 하면 코발트를 이제 산화시킨 거 좀 이렇게 녹슬게 한 거를 같이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식의 여러 가지 물질을 섞어서 쓰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더 안전하고 잘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좀 극적인 예를 하나를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이런 물질들을 전해액속에 넣었을 때 그게 이렇게 말하자면 사가 나오는 과정에서 뭐 이렇게 전기가 생기고 그걸 우리가 쓴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충전하면 뭐 다시 뭐 돌아가고 뭐 이런 게 자꾸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러니까 배터리를 충전했다 방전했다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정말로 리튬 이온 배터리에 있는 그런 물질들이 조금씩 이렇게 사가 나왔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런 게 내부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배터리 그냥 대충 아무 물질로나 그냥 막 만들었다라고 하면 막 충전을 많이 하다 보면 막 너무 많이 사가 나와가지고 막 형체가 막 없어지는 막 그런 상태가 돼버릴 수도 있잖아요. 네. 막 버티지 못하고 막 훅 찌그러지게 된다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안 발생되도록 물질들을 잘 택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웬만히 충전하고 반전하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형상이 부서지면 안 된다. 뭐 혹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뭐 원상태로 그대로 다시 돌아가 줘야지 다음에 또 충전 방전해야 쓸 수도 있는데 한 번 사가 나왔다가 돌아가는 과정에서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많잖아요. 무슨 뭐 막이 생겨가지고 다시 뭐 되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거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현상도 최대한 안 일어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를 골라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딴 물질하고 좀 섞어서 써야 됩니다. 뭐 그러면서 뭐 전기가 잘 통해야지 아무래도 배터리로서 성능이 좋을 거니까 뭐 그런 것도 다 따져야 되고. 그래서 전통적으로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를 좀 많이 사용을 했고 여러 가지 딴 물질들도 많이 섞어서 사용을 하면서 희한한 여러 가지 배터리들이 자꾸 많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뭐 무슨 뭐 그래서 뭐 니켈 함량을 높여서 뭐 하이니켈 뭐 이런 거 있고. 잘하시네요. 예,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인산철 뭐 이런 거. 요즘에 특히 이제 국내 기업 쪽에서 좀 많이 하는 게 이제 NCM이나 뭐 이런 것인데 NCM이 이제 니켈, 코발트, M은 망간, 망가니즈 해가지고 그거 앞자 약자를 따가지고 NCM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리튬은 어떻게 보면 생략하고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NCM 있고 뭐 다 그냥 리튬 배터리인 거죠. 네, 그래서 뭐 NCA라고 하면 뭐 니켈, 코발트, 뭐 알루미늄, 뭐 NCMA 하면 뭐 니켈, 코발트, 망가니즘, 알루미늄, 뭐 LFP라고 하면 요거 좀 차차 설명드리고 그런 식으로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이게 이 회사부터 좋다. 뭐 그런 뉴스도 많이 나옵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우리 회사는 뭐 NCM으로 가기로 했다. 그러면 NCM 쪽에 기술이 있는 배터리 회사들 주가들이 막 오른다. 우리는 NCMA로 가기로 했다. 그럼 그 회사 주가가 딱 막 오르고 그렇게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양극재, 음극재를 가공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 협력 회사들 이런 회사들 주가도 같이 막 움직여요. 예를 들어서 내가 코발트 가공하는 회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뭐 NCM 배터리가 뭐 뜬다라고 하면 코발트 가공하는 회사도 막 뜨고 막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코발트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네. 거기에 쓰이는 많은 성분들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코발트가 일단 비싸요. 좀 비싼 성분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코발트가 어느 나라에서 엄청나게 많이 생산되냐면 어딜까요? 중국, 아니에요. 호주. 생산량은 중국이 많을 수도 있겠다. 근데 매장량이 진짜 어마어마한 나라가 있습니다. 압도적인 나라가 있어요. 그래요? 세계의 절반 이상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올 만할 정도로. 진짜요? 이런 뭐 지하에 뭐 매장된 거 많은 나라 하면 무조건 호주 하면은 남아공. 호주나 중국 하면 대충 맞는데 네, 보통 네. 그죠? 네. 아프리카 중심부의 노른자의 땅을 어마어마하게 차지고 있는 콩고 민주공화국입니다. 이 나라에서 코발트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콩고 민주공화국이나 중앙아시아 쪽에는 코발트를 많이 실어 와가지고 그게 우리나라로 흘러 들어와서 배터리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런 일도 있습니다. 리튬은 참고로 어디서 많이 나는지 아시나요? 리튬? 중국. 중국에서도 나요. 맞아요. 근데 또 리튬하면 또 독보적인 곳들이 있어요. 리튬은 아르헨티나나 칠레, 페루 이런 데서 많이 납니다. 남아메리카 쪽에서 많이 납니다. 거기서 우리나라에서 리튬 광석 같은 거 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막 그 리튬 뽑는 공장도 우리나라에 막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배터리를 그런 식으로 막 그 만들 때 인도양을 건너서 아프리카에서 실어온 코발트하고 태평양을 건너서 남아메리카에서 실어온 리튬을 한국에서 아니면 뭐 중국이나 일본에서 그걸 배터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다시 뭐 미국의 회사에 도로 팔면 거기서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서 뭐 유럽 사람들 전기 자동차 거기 팔고 이런 식으로 세상이 지금 막 돌아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세상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제품들을 보면 그래서 이상하다, 묘하다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이 배터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배터리 관련된 그 주식 뉴스 같은 거를 보시다 보면 무슨 막 아프리카 정세 이런 거에 막 사람들 막 신경 많이 쓰시고 그러네. 그렇게 많이 합니다. 특히 콩고 민주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뭘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냐면 이 나라 되게 가난한 나라거든요. 어떻게 하다 정치적 벨기에의 침탈도 되게 벨기에 왕의 침탈을 엄청 많이 받은 나라인데 그 후로 막 꼬여가지고 레오폴드 2세인가요? 되게 누구였죠? 맞아요. 네, 그분이에요. 되게 꼬여가지고 벨기에 식민지가 아니라 그 사람 그 개인 땅. 개인 땅이에요. 개인 땅. 네. 개인 땅으로 한 나라를 차지한 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이후로 되게 뭐 꼬여가지고 되게 가난한 나라인데 코발트가 비싼 자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광산 하나를 차지하고 있으면 그 나라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목숨 걸고 막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슨 뭐 반군이라든가 뭐 무장 조직 막 이런 데서 막 무슨 그런 완전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무시무시한 방식으로 광산을 운영하고 막 이런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분쟁 광물 컨플릭트 미네랄이라고 해가지고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나온 코발트는 사지 말자 뭐 이런 것도 되게 심각하게 세계적으로 많이 운영합니다. 저도 예전에 회사 다닐 때 막 그 코발트 쓴다고 하면 막 그 원산지 어딘지 막 조사하러 다니고 그랬어요.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온 거 안 살라고. 네, 되게 많이 따지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복잡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얽혀 있는 것이 배터리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뭐 이런저런 이상한 말씀 많이 드렸는데 오늘 설명드릴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오늘 살짝 부가적으로 설명드릴 LFP 배터리라는 게 무엇이냐를 결론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라는 말은 말 그대로 전부 고체로 되어 있는 배터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배터리를 쭉 설명하면서 다 고체 아니야? 뭐 액체로 되어 있는 게 있었나? 뭐 떠오르는 거 있으십니까? 전해질. 전해액이라는 부분이 전해액. 액체로 돼 있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잘 보시면 용어가 다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양극재, 뭐 전고체 배터리 다 이런 식으로 한자로 돼 있어요. 아니 일본인들의 냄새가 나는 거죠 이게. 일본 쪽 기술이 이게 뭐 미국에서 만들었으면 뭐 분명히 뭐 그딴 식으로 했겠죠. 무슨 뭐 LC 리퀴드 뭐 이상하게 막 그런 식으로 불렀겠죠 막 다들. 그러네. 그러네. 뭐 토탈 솔리드 뭐 배터리하고 뭐 TCB 뭐 이딴 식으로 불렀겠죠. 미국 기술이라면. 이거 다 전고체 배터리니 음극재니 이런 한자를 많이 쓰는 게 일본 쪽 기술의 뿌리가 있다는 거를 막 냄새가 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러네.
전해액이 액체예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다 전해액이라는 걸 넣어서 거기다 이제 금속을 삭게 해가지고 이제 배터리를 다 돌리게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게 약간 좀 그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같은 거에 배터리가 들어있다고 하면 거기에 사실은 액체가 주입되어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언뜻 안 와닿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학교에서 이제 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물체 중에 뭐 고체는 무엇이고 액체는 무엇인지 해봐요라고 했을 때 어떤 학생이 스마트폰을 꺼내면서 선생님 이거 액체 아닌가요? 막 이렇게 딱 했어요. 그게 무슨 액체야? 고체지. 이렇게 했을 때 그 학생이 좀 무슨 네 가지가 좀 부족한 학생이면 여기도 사실 액체가 들어있는데요. 정말. 아, 네. 네, 그렇다고요. 근데 진짜로. 네, 그렇죠. 네네네네. 네. 그렇지만 한 대 맞아도 할 말은 없다 이런 느낌. 그것을 왜 고체로 바꾸려고 하느냐? 뭘까요? 왜 고체로 바꾸려고 할까요? 액체면 쉽게 아무래도 생각할 수 있는 원인. 그 얼기도 하고, 네네. 네 그리고 뭐 안정적일 것 좀 같아요. 안정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안정적이지 성능이 좀 이렇게 성능에도 문제가 있어요. 안정적이지 않은 에서 아주 근접했습니다. 성능도 사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틀린 말씀 아니신데 네. 안정적이지 않다는 이유가 뭘로 보통 많이 연결하냐면 그래서 안전성 문제하고 연결을 합니다. 액체로 돼 있으면 아무래도 화학 반응을 훨씬 잘 일으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뭐 화재를 일으킨다든가 폭발을 일으킨다든가 그런 가능성이 아무래도 조금 더 높겠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열이 많이 난다라고 했을 때 뭐 액체니까 증발을 하면 바로 기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부풀어 오른다거나 터지게 당하거나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네. 요즘 우리나라 회사들이 만드는 배터리 같은 경우는 다 충분한 안전 기준에 따라서 실험을 해가지고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런 것 때문에 사고 일어나고 이런 일은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전해액을 고체로 대신할 수 있는 걸 뭔가를 개발한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안전해지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전자제품을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 충격받을 일 해봐야 뭐 떨어뜨린다든가 뭐 강하게 뭐 싸우다가 잘못해서 뭐 던진다거나 뭐 이런 거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자동차에 사용된다라고 했을 때는 충격을 받았을 때 얼마나 더 극한 상황에서 안전할 수 있을 것이냐를 좀 따질 만한 문제가 되죠. 그죠. 네. 더군다나 연구를 해보니까 아무래도 고체가 액체보다는 더 이렇게 밀도가 빽빽한 그런 물질이지 않습니까? 네.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면 같은 무게에서 그 출력이라든가 용량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것을 고체로 만드는 배터리에 예전부터 많이 좀 집중하고 있었어요. 지금 그 배터리 관련주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성배와 같죠. 지금 전고체 지금 그런 배터리. 느낌입니까? 네, 정말 일주일이 멀다 하고 뭐 뉴스가 나옵니다. 무슨 회사에서 전고체 배터리를 위한 뭘 했다더라. 네. 무슨 논문 그러니까 기술을 개발했다더라. 뭐 그 기술이 뭐 특허를 받았다더라. 그 기술이 무슨 논문에 실렸다더라. 네. 좋은 평가를 받았다더라. 막 이런 식으로 막 나누어서 같은 내용으로 여러 번 기사가 막 뜨기도 하고. 어디 사장이 전고체 배터리를 언급했더라 이런 거. 네, 그리고 뭐 반대로 뭐 일본의 무슨 회사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뭐 어떻게 했다. 그래서 뭐 어느 나라 회사는 밀릴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진짜 수없이 나오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잘만 된다고 한다면 배터리 기술이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많이들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전고체 배터리이고 관련 기술도 워낙에 사람들이 많이 전 세계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꽤나 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언제가 될지는 뭐 모르겠지만 사실은 저는 언제가 될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생각이 있습니다. 뭐 그런 거는 있지만 뭐 주식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곽주식 선생님께. 네. 뭐 그렇게 많이 각광을 받고 있다. 네. 정말로 일이 환상적으로 잘 풀린다고 한다면 이런 전고체 배터리가 싼 값으로 많이 나오는 시대가 되면 뭐 전기 자동차 뭐 이런 거는 물론이거니 그런 거에 성능이 좋아지는 건 물론이거니와 정말 우리 백투더퓨처 2탄에서 보던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동차 이런 게 나올지도 모릅니다. 싼 값에 고용량의 가벼운 배터리가 등장을 한다면 뭐 프로펠러 돌려서 사람을 띄우는 거 못할 리 있겠습니까? 네. 그런 시대가 전고체 배터리로 열릴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뭐 미래의 일이다. 전망은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주식 뉴스를 잘 보시고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게 맞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네. 또 한 가지 LFP 배터리라는 거를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FP는 L은 역시 리튬이고요. P는 그 포스포러스 인에서 따온 말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인의 산화물인 인산에서 온 말이고 중간에 F는 뭘까요? 철. F? 맞아요. 이거 인산철. 네. 굉장하신데요. 네. 그래서 리튬, 인산, 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양극재를 만드는 다 양극재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사람들이
양극재를 만드는 LFP 배터리라는 것이 있는데 LFP 배터리를 만드는 건 사실 그렇게 고난도의 기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약간 그 다른 부류의 리튬 배터리에 비해서 약간 저렴한 편 아닌가요? 네, 약간 철진한 기술이라는 느낌도 조금 있습니다. 사실은. 네. 사실은 요즘은 뭐 다 NCM, NCMA 뭐 이런 니켈 막 이런 느낌이거든요. 요즘은. 네, 근데 그에 비해서 LFP는 약간 이거 옛날에 하던 방식 아니야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쌉니다. 만들기가 좀 쉬운 편이고 싼 편입니다. 특히 LFP 코발트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골치 아픈 코발트 문제 같은 거하고도 안 엮입니다. 코발트 자체가 원래 비싼데 그거하고도 안 엮입니다. 만들기 쉽고 그래서 값이 싸지고 그래서 쌉니다. 중국 회사들이 LFP 배터리 기술을 좀 중시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렇죠. 뭐 이거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대충 재밌게 얘기하죠. 이거 듣고 주식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대충 얘기하자면 중국의 C모사가 유명합니다.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LFP 배터리의 그 화학적인 특징 때문에 이상하게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전하다는 게 좀 기술이 떨어지는 회사가 만들었을 때 뭐 NCM이나 이런 방식에 비해서 더 쉽게 안전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좀 이런 특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저가용 배터리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한국 회사들은 딱히 뭐 큰 장점이 있나 어쩌나 뭐 이런 느낌도 과거에는 있었는데 약간 뭐 중국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LFP 같은 경우에 약간 미래를 다르게 보는 경향이 요즘 좀 있는 것 같아요. 오 진짜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가 진짜 다 사람들 전부 다 전기차 타고 다니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막 전기차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세상에 막 아무데나 다 깔려 있겠죠. 전기 설비를 하는 게 사실은 주유소 만드는 것보다 사실은 더 쉽잖아요. 생각해 보면 그렇죠. 세계 우리나라 전체 전기망이 다 깔려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그럼 진짜 충전하는 것도 간편한 세상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 고성능 전기차 이런 거를 타고 다니기도 하겠지만 좀 쓰레기 같은 전기차를 싼 맛에 타고 다니는 사람도 대거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네. 뭐 한 새 차를 사는데 뭐 한 55만 원 주면 새 차 한 대 사는 이런 세상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싼 맛에 만들어도 대충 안전한 뭐 한 번 했을 때 오래 타고 갈 수는 없고 이렇겠지만 근데 뭐 시내에서 뭐 그냥 뭐 스쿠터 타고 다니시듯이 뭐 이런 식으로 타고 다닌다면 킥보드보다 안전하지 뭐 이런. 그렇게 좋은 배터리가 필요 있을까?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기술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즘 다시 LFP 배터리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이런 분위기도 또 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현실적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제 생각이 있습니다만 너무 주식하고 연관될 수 있는데 근데 이런 말씀은 저는 그러니까 그 방향성은 전 되게 좋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LFP 배터리 같이 LFP 배터리가 사실 꼭 그런 것만도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방향성은 뭐냐면 어떤 기술을 개발해 나갈 때 막 첨단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최고성능의 어떤 어마어마한 걸 개발한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지만 예전보다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 혹은 성능이 비슷하더라도 훨씬 싸고 쉽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기술 이런 걸 개발하는 게 세상을 되게 바꿀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30만 원짜리 자동차, 50만 원짜리 자동차 이런 게 세계에 얼마든지 팔 수 있는 세상이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뭐 그 텔레비전 같은데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 어디는 뭐 누가 학교를 가는데 어떤 어린이가 뭐 3시간 동안 걸어가야 됩니다. 뭐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집에서 그냥 뭐 집에 전기 안 들어와도 뭐 저녁에 뭐 태양열 전지 이런 걸로 대충 충전해가지고 애가 그거 타고 뭐 학교 한 뭐 5km 갔다가 뭐 돌아오고 뭐 이런 식으로만 사용을 해도 얼마나 세상을 더 윤택하게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저렴하게 잘 쉽게 할 수 있는 기술 이런 것에도 또 다른 방향의 미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전고체 배터리라는 거는 되게 비싼 게 들어가요? 비싼 재료 같은 게? 그러니까 아직 이게 뭐 이렇게 갈 것이다 하는 양산 기술로 표준화돼서 딱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뭐가 될지는 좀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사실은 나름대로 또 생각하는 바가 그렇긴 한데 네네. 그렇긴 한데 쉬운 기술이 되기는 그러니까 좀 고난도의 기술이 분명히 소요될 거예요. 네네. 액체를 그러니까 딱 생각해 보세요. 액체에 이 리튬 같이 물에 넣었을 때 잘 삭는 이런 거를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사가 나오게 하는 그게 전해질의 역할인데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리튬 이온이 막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래서 액체를 약간 안 쓰고 전극이 약간 그 전해질에 녹는다는 느낌이 그런 있는데 거예요. 그게 실제로 어느 정도 고체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걸 고체이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게
사실 진짜 전위적인 아름다운 기술이거든요, 진짜. 전위적이까지.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고 그 마치면서 대충 약간 배터리 얘기할 때 좀 나오는 뭐 이런 걸 좀 말씀드리면 약간 분위기를 바꿔가지고 나는 음극재를 개선해 볼래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양극재 싸움이 이렇게 치열한데 난 좀 색다른 길로 가겠어요. 음극재를 개선해 볼래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지난 시간 양궁 얘기하면서 했던 뭐 나노 소재, 뭐 그래핀 뭐 이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음극을 개선해 보겠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양극재를 개선을 해보겠지만 리튬에 이렇게 갇혀 있을 필요가 있느냐. 예를 들면 리튬처럼 플러스 전기를 잘 띠는 양이온이 잘 되는 그런 물질 중에 우리가 제일 흔하게 접하는 거 우리 흔히 나트륨이라고 하는 소듐, 소금에도 널려 있는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리튬 이온 배터리처럼 만들 수 있다면 소금은 뭐 남아메리카까지 갈 필요도 없이 한국에 일본의 염전에서도 얼마든지나 있는 건데 이것도 달콤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움직임도 있다라는 말씀도 덧붙여서 드립니다. 전고체 배터리 몇 년도쯤에 실용화 될 거라고 보십니까? 좀 민감한데. 근데 그냥 말씀드리면 네. 개인적인 의견이기 개인적인 때문에 의견. 이거 듣고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 뭐 말씀드리면 주식 전문가나 뭐 어떤 그런 일단 성능, 그러니까 이런 류의 관심을 많이 받는 기술에서는 뭐 여러 가지 제품들에서 그런 거 많이 겪어보셨겠지만 성능에 관계없이 우리가 최초로 출시했다라고 하면서 지르는 기업들이 나타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별 좋지도 않은데 우리가 세계 최초의 뭐 예를 들면 뭐 요즘 뭐 양자 컴퓨터도 뭐 좋은 게 나오고 있지만 뭐 양자 컴퓨터 별 쓸모도 없지만 세계 최초의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서 판매한다 막 이런 걸 일부러 이렇게 하는 광고용으로 투자 유치용으로 이렇게 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나올 시기는 정말 가까이 왔습니다. 네. 그렇게 성능과 관계없이 출시를 위한 출시를 한다는 정도의 목적이라면 뭐 정말 가까이 왔습니다. 뭐 수년, 뭐 10년 이내입니다. 그런 거 같으면 정말로 성능적으로 뛰어난 거를 누가 한다는 걸로 한다면 조금 더 예민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진짜 뭐 그냥 되는 거를 출시한다라는 거 한다고 하면 되게 가까이 있습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 무슨 기술이 들어가서 엄청 비싼데 뭐 이 엄청 비싼데도 이걸 팔 때마다 회사가 얼마씩 손해를 본다 그러고 막상 살려고 해도 제품도 없고 뭐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건 멀지 않았다. 그렇게 나오는 거는 정말 가까이 있고요. 지금 막 그런 주가 올리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소식들이 다 막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뭐 기술의 성장 속도는 빠르기 때문에 정말 좋은 제품이 나오는 것도 뭐 멀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희 주식 거의 아무도 안 하는데 이 약간 주식 같은 거 좀 하면 좀 세상 돌아가는 걸 열심히 보게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주식과 사람들. 예, 그래가지고 그런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K 박사님 뉴스 남겨놓고 있는데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제가 오늘 가져온 건 9월 달에 나온 소식인데요. 네. 네, 얼마 안 됐어요. 그 새로운 중력파 감지기가 이전에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는 미스테리한 신호를 감지했다라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네, 그것을 가져오셨군요. 네, 그 중력파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죠? 리고? 그렇죠. 라이고라고도 하고 라이고, 리고, LIGO로 이제 약자로 표현되는 건데 그 우리 이제 수단께 오래 하신 이용 기자님께서 중력파가 뭔지 간단하게. 중력파는 엄청나게 큰 질량의 물건이 뭐 이렇게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거나 뭐 충격을 받거나 하면 주변의 시공간이 휘어지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네. 이런 허접한 설명을 아니야, 잘. 네. 아주 정확한 설명이고요. 뭐 사실은 엄청나게 질량이 클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움직일 때도 항상 중력파가 계속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네. 측정 가능한 중력파가 나오려면 그렇죠. 커야겠죠. 우리가 이제 의미 있는 중력파는 질량이 엄청나게 커야 되는데 이제 그걸 이론적으로는 계속 존재한다라고 해왔다가 이제 라이고에서 2015년에 처음 발견을 했고 그것도 벌써 그렇게 됐네요. 벌써 6년 전이에요. 네. 굉장히 최근이라는 느낌인데 2015년에 발견을 했고 2016년 초에 이걸 발표를 했고 그리고 2017년에 바로 노벨상을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2015년에 고3이었던 학생이 부지런히 했으면 박사학위를 딸 수 있을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천재나 가능하고요. 그렇겠구나. 꽉 작가님은 가능했겠다. 대학도 다녀야 되지. 네. 대학원만 대학을 다니는 게 다녀야 아니구나. 그렇죠. 네, 그 네. 대학을 얼마 안 다니신 분이 네, 감이 없으시네요. 대학에 대한 추억이 너무 없으셔가지고. 대학을 건너뛰신 느낌인가 봐요. 네. 네, 그래서 지금도 계속 그 이제 라이고는 중력파를 관측을 하고 있고요. 네. 그동안 관측한 중력파가 대략 20개가 넘어요. 되게 많아요. 음. 20개가 넘고 후보로 있는 게 한 50개 정도 있습니다. 아직 이제 명확하진 않아서 이제 확정을 못 하고 있는 게 그 정도 있을 정도로 아. 지금 이제 중력파 발견은 굉장히 흔한 일이 됐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이 라이고는 아시다 그 이제 사실 많이 했잖아요. 라이고에 네. 대해서 그 오정근 박사님이 네. 나와서 하시기도 하셨고 이게 박사님 이게 중력파를 우리가 보통 측정을 하려면 뭐 중성자별 충돌이라든가 뭐 이런 좀 그렇죠. 어마어마한 그런 게 생기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게 수십 건 단위로 그렇게 발견이 된다는 거는 네 그런 일이 좀 자주 생긴다는 무지하게 느낌이기도 자주 하네요. 생긴다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그 20개 이상 발견된 게 다 블랙홀 충돌이에요. 블랙홀 충돌. 네, 다 블랙홀 충돌이고 딱 2개만 중성자별 충돌이에요. 근데 저희 처음에 발견된 게 그거였잖아요. 중성자별 충돌이었잖아요. 처음에 발견된 게 그 블랙홀 아, 충돌이고 그, 중성자별 충돌이 처음 발견된 게 또 한 번 뉴스가 됐죠. 크게. 네. 그랬었죠. 네. 그러니까 근데 평균 예. 그러면 그 측정이 되려면 그게 다 우리 은하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 처음 발견된 게 13억 광년 13억 떨어진 아. 곳에서 뭐 그 태양 질량의 38배, 뭐 29배, 36배, 29배 하여튼 그 2개가 충돌한 장비가 거였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오정근 박사님도 말했지만 10의 마이너스 21승 규모의 변화를 감지하는 거거든요. 10의 마이너스 21 마일. 10의 21 마이너스 21 승 그러니까 피트 이런. 1마일이라면은 10의 마이너스 21마일만큼의 변화가 생기는 걸 감지하는 거예요. 네. 말도 안 되는 걸 감지를 하는데 네. 이 라이고가 쓰는 방법이 그 간섭계잖아요. 네. 이게 이제 4km짜리 두 개 팔을 수직으로 놓고 빛을 왔다 갔다 하게 계속 한 다음에 2개가 완벽하게 간섭을 일으키면은 사라지거든요. 이제 보고 아까 소멸 간섭이 일어나도록 네. 서로 이제 위상을 반대로 딱 겹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레이저를 쏴서 반사된 빛이 그냥 사라지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중력파가 와서 흔들어 놓으면 시공간을 그 길이가 달라지잖아요. 4km짜리 팔의 길이가 달라지면은 그 간섭계가 어긋나게 되겠죠. 그런 빛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감지를 하는 거였거든요. 네. 이게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규모가 너무 크잖아요. 4km짜리 2개를 만들어 놓고 네. 그 4km 길이를 전부 진공으로 만들어야 되고 네. 어마어마하게 정밀하게 이제 그 겨냥을 해야 되고 뭐 레이저도 엄청 강해야 되고 뭐 그 주변에 다른 흔들리는 거 지진이라든지 심지어는 옆에 바닷가에서 파도 치는 것까지 감지가 돼요. 그 옆에 제가 걸어 다녀도 다 네, 감지되고 네, 네. 네. 웬만한 사람이 걸어 다니는 것도 다 감지가 될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이제 보정을 하면서 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 돈이 많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제한이 된 거는 1970년대, 80년대 이때쯤 제한됐는데 만들어진 것도 2000년대 초에 만들어졌고 네. 그런데 이 정도로 정밀도에 다가가는데 10년 넘게 걸려서 2015년에 이제 관측이 된 거거든요. 누군가는 이거 만드는 걸로 이렇게 자신의 어떤 그 연구자로서의 인생을 시작해가지고 측정이 되기 전에 은퇴하신 분들도 계시겠네요. 그 세 분이 다 은퇴하셨어요. 노벨상 분들이. 네. 그분들이 사실상 처음 제안해서 네. 그 기술들을 제안하신 분들이고 그 받으실 때 다 은퇴하실 나이에 은퇴하시고 나서 받으신 거예요. 네. 예, 그런데 실제로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장비나 규모가 들어가는 작업인데 그 전에 아주 단순한 기계로 중력파를 감지해 보겠다라고 나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 오정국 박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조지프 웨브라는 사람이 그 1960년대에 네. 중력파라는 게 있다라는 걸 확실하게 이제 그때쯤은 다 이제 알고 있었는데. 이론적으로는 아무도 이제 이의제기 안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 있다 없다. 특히 이제 아인슈타인 스스로가 논쟁을 일으킬 정도로 네. 예, 있었는데 그때는 다 있겠다라는 걸 이제 생각을 했고 어느 정도 규모일 거다라는 것도 다 이제 계산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감지를 해보겠다 하고 해가지고 장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알루미늄으로 만든 막대기예요. 그냥 원통 막대기입니다. 네. 길이 2m, 네. 지름 1m. 엄청 작네요, 이거는. 네. 네, 터무니없다는 아까 이야기하던 느낌인데. 그 네. 스케일에 그 비하면 스케일하고는 1m. 길이 2m, 1m예요. 그냥 그 막대기예요, 알루미늄 막대기. 알루미늄 막대기에 휴대용인데 이 정도는 거의. 그렇죠. 모바일. 그 직경이 1m라고요? 직경 1m. 그러면은 막대기라기보다는 뭔가 좀 기둥 같은. 원통 기둥이에요. 원통, 원통 기둥. 기둥, 딱 예. 이제 그냥 이 방 안에 둘 수 있는 거예요. 네. 이 방 안에도 둘 수 있는 그 정도의 속이 꽉 차 있는 겁니까? 꽉 차 있는 거죠. 엄청 무겁겠구나. 꽉 차 있는 알루미늄 덩어리고 어. 이걸 이제 여기에 중력파가 지나가면은 공간을 변화시키니까 이 알루미늄 막대기가 어떻게든지 찌그러지겠죠. 네. 조금이라도. 쥐어 짜는 형태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되면은 압전 때문에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미세한 전류가. 음. 예, 그 미세한 전류를 감지를 해서 중력파를 관측하겠다. 앞전? 예, 압력을 받으면 전기가 전기가 발생하고. 예, 압력을 받으면 전기가 발생을 하니까. 아주 마리아 미세- 스코덥스카 퀴리의 남편인 피에르 퀴리가 네. 압전 현상에 대한 연구로 명망을 날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축이 되게 되면은 미세한 전류가 흐르니까 예, 그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큼직한 금속 물질에서 아주 약간의 공간에 틀어짐이 있더라도 이게 변형되기 때문에 앞전으로 그 전자의 흐름이 바뀌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로 감지를 하겠다라고 했고 네. 실제로 이제 만들어서 측정을 했고 네. 관측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예, 논문도 내고 아 진짜요? 예, 자기가 감지를 했다. 네.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네. 아무도 이게 중력파라는 게 있긴 있지만 실제로 관측이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해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느 방향에서 정확히 오고 그래서 이제 웨버가 네. 감지를 했는데 그 어디서 온 뭔지는 몰랐던 거예요. 네, 네. 예. 근데 그 정도 미세한 공간의 미세한 변형이면은 이건 역시 주변에 너무 많은 변수들 때문에 그렇죠. 예, 이거 뭐 그 데이터 오염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었죠. 이게 니는 발견했다고 하는데 진짜로 맞냐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검증을 합니다. 똑같은 장치 만들어서 해본 사람들도 있고 뭐 똑같은 거 만들기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네. 만들어서 해보기도 하고 뭐 그 데이터를 다시 분석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분석해본 결과 거의 만장일치로 이건 잘못된다. 네, 거의 만장일치로 이건 잘못된 것 같다. 아, 네. 네, 그리고 심지어 어떤 물리학자는 그 노이즈를 어떻게 잘못 분석하면 외부의 결과가 나오는지까지 밝혀냈어요. 거의 확인사살이네요. 약간 네. 네. 그래서 좀 잔인한 거 아닌가요? 거의 100% 아닌가요? 이 정도면 잘못한 게? 그리고 그 똑같은 장치를 만든 다른 사람들은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어. 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자기는 이거를 한두 번 발견한 게 아니고 거의 1단위로 발견하고 있다 계속.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으니까 실제로. 네. 계속해서 발견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 스티븐 호킹이 유일하게 중력파 논문을 하나 썼거든요. 네. 그게 이제 이걸 이론적으로 썼는 거예요. 외부가 발견했다라고 주장하는 중력파가 만일 1단위로 그렇게 우리 은하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면 우리 은하의 에너지가 다 소진이 되어서 지금 유지될 수가 없다라는 논문을 쓴 적이 있어요. 확인사살도 했는데 공들여서 남을 욕하는 뭔가 더 이론적, 없어요. 실험적으로 다 실패한 네. 관측으로 인정이 됐는데 외부 이 사람은 세상이 나를 몰라준다. 이분이 그냥 엉터리 과학자가 아니고 그 네. 메릴랜드 대학 교수였고요. 네. 그 전에 무슨 레이저라든지 메이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권위 있는 물리학자였어요. 네. 그리고 레이저를 자기가 전공했기 때문에 그 간섭계에 대한 아이디어도 이 사람이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못 만드니까 그거는. 네네. 그래서 그 이제 당시 기술로는 말도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한 건데 어쨌든 이 사람은 2000년에 돌아가셨거든요. 네, 1960년대에 그렇게 주장을 했고 네. 거의 한 30년 이상을 물리학계의 왕따로 지내면서 네, 나는 계속 발견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는 중력파 측정했는데 왜 안 알아주냐 네, 그러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런 걸 보면 교수라는 직업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막 그런 생각이 물밀듯이
의심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렇죠. 그 전에 해놓은 업적이 많기 때문에 사실.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그렇게 됐는데 이 사람이 역할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중력파 관측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사람들한테 심어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외부 이후로 사람들이 중력파를 관측해보자 라는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내다가 그 레이저 간섭기가 나온 거고 그걸 어떻게 잘 발달시키는 방법들을 깁손, 뭐 레이너 베이스, 베리 비리시 이런 분들이 제안해서 결국 노벨상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오히려 웨브가 그래도 중력파 발견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진짜요? 네, 그래서 실패는 했을지언정. 네, 네. 그래서 2019년에 그 메릴랜드 대학에 그 웨버 메모리얼 가든을 만들었습니다. 아 정말요? 네. 만들어서 거기에 알루미늄 원통을 세워놨어요. 한 대여섯 개 세워놨어요. 아, 네. 처치 곤란해진 아니. 뒷이야기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저게 뭐야 이런 생각이 네, 들어요. 이제 지나가다가. 메릴랜드 대학에 가면 이제 그 인터넷 찾아보시면 사진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뒤늦게나마 그 돌아가실 때까지 진짜 왕따했는데 그리고 이후로도 발견 이제 중력파 발견되고 막 그럴 때에도 외부 얘기는 항상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조롱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뭐 이런 해프닝들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많이 소개가 됐는데 그래도 최근에 2019년이면 얼마 전이잖아요. 네, 최근에라도 그래도 그런 공로를 인정을 받아서 예, 메모리얼 가든도 대학에 자기가 재직했던 대학에 만들어주고 예, 이런 해피엔딩이 네. 있었는데 네. 이번에 새롭게 만든 그 중력파 관측 기계가 바로 이 외부의 기기에서 나온 겁니다. 아 진짜요? 네. 아.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아까 그 간섭기는 너무 규모가 크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관측한 관측 기기는 그 기사 표현에 테이블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진짜요? 테이블탑. 심지어 네, 책상 위에 그냥 올릴 수 있는 정도의 규모의 중력파 감지기예요. 네. 아. 이건 석영 결정을 네. 디스크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네. 알루미늄이 아니라 석영인 이유가 있나요? 석영이 단단하고 네. 네. 아마 뭐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네. 뭐 그런 단단하고 그 변형이 잘 안 일어나죠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변형이 안 일어날 거고 네. 그러니까 시공간의 뒤틀림으로만 변형이 일어나야 될 테니까 시공간의 뒤틀림이면 변형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고. 네. 그래서 그 외부 같은 경우는 이제 상온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열에 의한 오차도 많았어요. 그러네요. 노이즈 같은 그러겠네요. 것도. 그래도 그래서 이거는 금속이고, 크리스탈 그 석영 크리스탈을 진공 챔브에 넣고 방사선을 차폐를 하고 이제 냉각까지 했습니다. 방사선 때문에도 이게 예. 틀릴 수 네.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외부의 경우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물리학자들이 이런 걸 다 고려하면은 노이즈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네. 외부의 결과가 딱 나온다. 왜 그 SNS에서 되게 좋은 답을 얻어내는 법 이러면서 정말 바보 같은 말을 한마디 하면 그 밑에 사람들이 정말 정답을 계속 얘기해준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 약간 그거랑 비슷한 상황이군요. 그래서 이런 그 중력파 감지기를 2014년에 호주의 과학자들이 만들었습니다. 이게 복잡해 보여도 일단은 막 몇 킬로짜리 팔을 만드는 것보다 나으니까요. 그렇죠. 이거는 말 그대로 데이터 분석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무리 이렇게 만들어도 오류는 생기기 때문에 네, 이것도 원리는 똑같아요. 그 외부처럼 중력파가 이제 지나가면은 그 뒤틀릴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미세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미세한 전류를 받아서 증폭시켜서 신호를 얻어내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외부가 쓰던 아이디어와 똑같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든 중력파 감지기였고, 예, 그걸 2019년에 가동을 했습니다. 예, 가동을 했더니 두 번의 신호가 잡힌 거예요. 이게 이 결과가 지금 피직스 리뷰 레터에 실린 거거든요. 그 물리학회에서 가장 권위 있다는 논문이기 때문에 대략 한 어느 정도 가동해서 두 번이 잡힌 겁니까? 150일 정도 가동했습니다. 그럼 좀 답답하기도 하겠다. 어떻게 하면 보면 150일 계속 기다리면서 이거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생각하면서. 그게 2019년 5월 12월 이제 두 번 가동을 했는데 네네. 그 합쳐서 이제 150일 정도 되는 네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료 분석하는데 2년 걸린 거예요.
150일 돌려놓고. 네. 자료 분석이 정말 힘들 것 같은데. 예, 굉장히 그러게요. 힘들죠. 정말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신호를 감지했는데 이 그 감지기가 감지하려는 신호는 고주파 중력파입니다. 고주파 중력파. 예, 이게 왜냐하면은 작잖아요, 크기가. 네. 크기가 작으니까 큰 규모로 지나가는 중력파는 이 옆을 그냥 전체를 흔들어 버리면 얘를 안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지나가려면 아주 작은 규모를 네. 변화시키는 거라야지 얘가 감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파장이 짧아야. 예, 파장이 짧아야 되니까. 그래서 고주파 중력파가 감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라이고는 규모가 4km잖아요. 네. 4km 이상 정도 되는 거 감지하는 거예요. 4km 정도. 그러니까 킬로미터 단위를 감지하는 거예요. 물론 더 길어야지 감지를 하겠죠. 네. 근데 실제 라이고가 감지한 그 중력파는 대략 1000km 정도 파장입니다. 근데 이제 라이고는 4km인데 반사를 계속 반복해서 시켜가지고 네. 길이를 늘리는 효과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4km짜리를 한 1000km짜리를 만든 거죠, 실제로는. 네네네. 이게 중력파가 만들어지는 게 아까 그 말씀하신 게 뭐 블랙홀 같은 거 충돌 그리고 이제 뭐 회전하다가 충돌하고 그러잖아요. 아니면은 뭐 그 중성자별이 고속으로 회전한다든지 네. 이런 그 시공간의 변화가 생겨야지 중력파가 만들어지니까 중력파가 만들어지는 파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파장이라는 게 공간을 흔들어 놓는 거죠. 네. 공간을 흔들어 놓으니까 그 중력파가 만드는 파장의 길이가 그 중력파를 만들어내는 천체들의 규모와 비슷한 규모예요. 그러니까 1000km짜리가 움직이면은 1000km 정도의 공간의 변화가 생기니까 네. 파장이 대략 1000km 정도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블랙홀 크봐야 블랙홀은 질량이 크지 크기는 작잖아요. 네. 그죠. 크기는 10km, 뭐 10km, 네, 100km 네. 단위예요. 네. 그 예를 들어서 태양 같은 질량의 경우가 3km로 줄어들면은 블랙홀이 되거든요. 네. 태양이 10배면은 30km밖에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태양이 100배 해봐야 300km. 그러니까 10km, 100km 정도 규모의 그 블랙홀이 충돌을 하는 겁니까? 파장의 길이가 100km, 뭐 100km, 1000km 이 정도 규모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라이고가 관측하기 딱 좋은 네. 규모인 거예요. 네. 근데 그 정도의 규모가 일으키는 현상이 우리 은하계 밖에서 끝도 없이 멀리 날아와가지고 네. 지나치고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그러니까 라이고가 그 정도 4km 해가지고 대략 1000km를 만든 이유는 그 정도 파장의 것들이 그 이제 가장 잘 관측이 될 거다라는 걸 계산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블랙홀 충돌, 중성자별 충돌 이런 것들 정도만 계속 관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관측하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만일에 훨씬 큰 규모로 충돌이 일어난다. 예를 들어서 뭐 초거대 은하가 충돌해가지고 초고대 전량 블랙홀이 충돌한다. 결국 훨씬 크겠죠. 이건 파장이 훨씬 더 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관측하려면 우주로 나가야 되는 거죠. 네. 그때도 막 얘기한 무슨 뭐 태양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관측하려면 이제 우주로 나가서 지구 공률에 이제 지장을 받지 않는 정도의 그래서 이제 리사라는 프로젝트 같은 게 그런 식으로 아주 저주파, 그러니까 파장이 굉장히 긴 중력파를 관측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보통 천체 현상으로 관측하는 중력파는 라이고가 관측하는 게 가장 규모가 작은 거예요. 그게 사실은 고주파인 거죠. 네. 그리고 그 정도 고주파는 거의 한계도 있어요. 이제 그 정도 중력파를 만들 정도가 되려면은 가장 작은 규모가 중성자별이 회전하는 정도거든요. 그 중성자별이 회전하는 정도가 중성자별 크기가 한 10km 정도밖에 안 돼요. 지름이 10km, 20k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아무리 크게 만들어봐야 30km 정도까지밖에 못 만들어요. 그게 이제 10의 4승 만 헤르츠 정도거든요. 그 만 헤르츠 이상의 고주파는 천체 현상에서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번에 발견한 중력파는 그거보다 더 고주파인 거예요. 네. 메가헤르츠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규모의 변화인 거죠. 그런 게 뭐가 있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한 번도 관측된 적이 없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그래서 과연 관측이 될 거냐라는 의문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고주파의 중력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전체 현상이
별로 없어요. 그러게요. 예. 그래서 가장 그래도 가능한 후보가 뭐냐 하면은 프리모디얼 블랙홀이라고 해서 네. 우주가 처음 만들어질 때 네. 작은 블랙홀들이 많이 생겨났다라는 네. 얘기를 그 스티븐 호킹도 시간의 역사에도 나오거든요. 어. 그런 애들이 있으면은 걔들이 뭔가 변화를 일으키거나 자기들끼리 뭐 충돌을 하거나 이러면 아주 작은 규모의 시공간을 일그러뜨리는 중력파가 나올 수 있다. 그럼 진짜 그러면 멀리서 오는 만약에 거잖아요. 굉장히 멀리서 오는 걸로 관측이 된다면 그거의 확률이 좀 높아지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는 근데 지금 근데 이게 그렇게 작다는 건 고주파라는 얘기도 되지만 에너지도 그만큼 작다는 얘기 그렇죠. 아닌가요? 그러니까 블랙홀 정도가 돼야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흔들어 손몸 움직여서 나온 것도 고주파예요. 근데 에너지가 너무 작아서 예, 안 만들어지겠지만 예를 그러니까- 들어 뭐 암흑물질이라든지 그런 거. 그렇습니다. 아니 그냥 뭔지 모를 때는 이러죠. 이게 지금 이 그 중력파 감지 장치를 만드는 연구소가 암흑 물질을 연구하는 연구소예요. 이야, 감이 있으신데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네. 암흑 물질 클러스터가 네. 이 기기와 상호작용을 하면은 중력파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암흑 물질이 밀도가 높은 어떤 게 싹 지나가면은 네, 그래서 암흑 물질 클러스터를 관측한 것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거의 목적은. 근데 이제 역시 그게 진짜냐? 모르는 거죠. 네, 모르죠. 왜냐하면은 한 대로만 했기 때문에 아직. 뭐 글이 위치다, 뭐 글이 이런 것도 전혀 알 수 없고. 네. 만들기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왜 몇 개 더 안 만들죠? 그래서 몇 개 더 만들려고 하는 아, 거예요. 네네. 이게 예산 달라는 얘기구나. 근데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관측 결과가 얼마나 어떤 정밀도로 믿을 만한지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적어도 이게 다른 오차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증거는 이게 피지컬 리뷰레터의 피어 리뷰를 통과했다. 아, 예, 그러니까 완전히 엉뚱한 건 아닐 거다라는 건데 그래도 배제할 수 없는 게 그 방사능을 차폐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여전히 완벽한 차폐는 아니고 또 이제 유성우 같은 게 떨어지면은 예, 그것도 효과를 준대요.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지하는 이제 장치를 더 넣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하나 더 만들어서 그 두 개를 만들고 또 이제 미온 측정기, 미온 측정기가 이제 유성 같은 게 우주선 같은 게 떨어지면은 미온이 관측이 되는 거니까 그런 효과하고 관계 있는지 제거를 하기 위해서 그것까지 이제 같이 만들어서 예, 새롭게 좀 더 연구를 해보겠다라는 게 예, 이 뉴스의 결론입니다. 제가 오늘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천문학자들이 아닌 것 같은 얘기할 때 너무 못되게 군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이 피어 리뷰를 통과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런 걸 네. 좀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아니다 싶은 걸 돌려가면서. 네, 돌려가면서 반복해서. 너무 막 네. 신나서 약간 아, 저는 최 팀장님의 어떤 식견에 네. 어떤 그 감탄을 넘어서 감동이 와가지고 네. 아 그렇습니까? 대단하십니다. 약간 그 진짜. 옷차림도 약간 뭔가 암흑스러운 아니 그 타이밍에 너무나 정확하게 암흑 물질을 말씀하신 거예요. 마침 그 이야기로 딱 넘어가시려고 네. 하셨는데 막 짠 것처럼 마치. 그러니까. 대단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그 피어 리뷰는 그렇게 돌려서 얘기 안 합니다. 아, 네, 아주 그냥 네. 대놓고 약간 학교를 뭐 좀 더 다녀보신다든지 이런. 아 이제 아세요? 이거 수능 올해 수능 보시라 그랬더니. 네. 제가 지금 아니 수능을 근데 뭐 대학은 졸업하셨잖아요. 아 그럼요. 그럼 대학원만 어디 새로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 아닌가? 아, 네, 감사합니다. 저희 공지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최 팀장의 미래주의 북클럽을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 일기를 사실 되게 재밌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까지 어떤 분들과 함께 뭔가 이렇게 뭐 책 읽고 토론하고 했던 것 중에 이렇게 만족도가 높은 그룹은 처음이었거든요. 진짜요?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되게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서로 싸우지 않고 얘기하는 분위기? 그래서 저 되게 재밌게 했었었는데 그래서 미래주의 북클럽 시즌2는 그 SF 소설 클럽을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책들을 좀 할까 고민을 했는데 일단 장르를 대표하는 대표작들 위주로 좀 골라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그 사람들 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세히 보실 수 있고 10월 21일부터 격주로 목요일 오후 8시부터 2시간씩 줌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일단은 참여하실 분들은 1회는 듄 일부를 읽고 그래서 지금부터 읽으셔야 됩니다. 책이 무지하게 두껍기 때문에. 같이 읽을 책들은 일단 설명을 드리면 듄과 멋진 신세계 올더스 헉슬리 책이고요. 그다음에 어슐러 K 르긴의 어둠의 왼손 그리고 로버트 하인라인의 스타쉽 트루퍼즈 아서 클라크의 라마하고 스타쉽 트루퍼스가 소설 원본이 있었어요? 네. 그랬구나. 되게 재미있습니다. 소설 몰랐어요. 영화보다 재미있다고 네. 하는 얘기들이 있죠. 그리고 필립 K 딕의 안드로이드는 전기왕의 꿈을 꾸는가까지 해서 그러니까 약간 뭐 듀운 읽으면서 그것까지 다 읽는 그런 얘기. 아니요. 이걸 이제 올해 12월까지 쭉 할 리스트들인데 네. 디테일한 리스트들은 조금 바꿀 생각들도 있기는 합니다. 일단은 이제 각각 유명한 작가들의 대표작들로 조금 뽑아봤고요. SF 작가 꼭 들어가야 되는 사람 한 사람이 안 들어간 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사실은 이분들하고 저는 연배 차이가 좀 많이 나기 네, 때문에 일단은 이거는 좀 약간 뭐랄까 좀 연배 있으신 분들 그렇죠. 한번 하고 흘러간 물들. 네, 흘러간 분들 일단 이분들 거 정리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정말 중요한 당대 SF 작가들을 그렇습니다. 한번 네. 이분들이 약간 클래식이라면 저는 약간 로큰롤이 아닌가.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로큰롤 편을 할 때는 곽 작가님께 대표작을 하나 뽑아달라고 해서 네,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참여하실 분들은 지금 신청하시면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행사고요. 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시간은 여기 정리하도록 하고 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건강히 잘 지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 야.